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창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사를 전공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20세기 초반에 대공황 시기의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주로 연구하고 또 강의했고요. 또 주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이나 기업의 변화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기술과 조직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술 변화 또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은 디에고 리베라라는 멕시코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사실 지금은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디에고 리베라의 명성이 좀 더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가 미국에 그린 벽화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대기업들이 이 리베라의 명성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주문을 했지만 이 작가가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훼손이 되거나 가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디트로이트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벽화는 사람 키의 거의 6, 7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저런 그림이 세 면에 고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모습들, 특히 생산 현장의 여러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 생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다양한 어떤 논의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그림은 디트로이트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동차 3사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위치한 곳인데요. 따라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제2차 산업혁명을 상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의 그 산업의 그리고 중요한 모습들이 이 벽화에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우리가 글로써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의 복잡한 모습으로부터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제가 왜 소개를 했느냐면 이 그림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즉 기술과 조직의 상호작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미디어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미디어에서 다루어질 때 흔히 등장하는 이미지가 사이보그의 이미지, 그 다음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할 때 굉장히 큰 희망과 또는 굉장히 큰 불안 또는 걱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잠재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활용 역량에 따라서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단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전망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990년대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즉 정보기술 IT라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살펴보는 경제 통계, 예컨대 GDP라든가 아니면 생산성과 같은 지표에는 의외로 IT 또는 컴퓨터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경제가 1995년에서 2004년에 약 3.5% 정도씩 매년 성장을 했는데요. 그 3.5%포인트 중에 컴퓨터가 기여한 것은 1%포인트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즉 굉장히 미미한 영향만을 미쳤다라는 이야기이고 미국을 넘어서 많은 OECD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 전체 GDP에서 ICT, 즉 정보통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다음에 생산성이 증가하는 속도는 오히려 역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우라는 학자는 컴퓨터 시대의 도래를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만 오직 생산성 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생산성 역설 현상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생산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소위 일반 목적 기술 또는 범용 기술 가설인데요. 우리가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하면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술을 바로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반대편에는 특수 목적 기술이 위치하고 있겠죠. 따라서 굉장히 좁게 정의된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기술이 특수 목적 기술이고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일반 목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일반 목적 기술의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일반 목적 기술의 특성들을 정리를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세 가지 특성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급성입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 즉 전자산업, 전기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 서비스업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기술은 파급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생각했을 때, 특히 컴퓨터를 생각했을 때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보다도 훨씬 더 예전의 일이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메모리라든가 CPU의 계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이 등장한 처음 형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생산성을 높여가는 역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혁신 유발성입니다. 혁신 유발성이라는 이야기는 그 기술이 또 다른 혁신을 잉태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드라든가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AI를 활용한 이미지 기술들을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함으로써 합성도 할 수가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심지어 동영상조차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혁신 유발성의 사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비디오를 만든다든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주로 인공지능과 같은 최근의 기술들인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파급력과 지속적인 개선 능력, 그 다음에 혁신 유발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증기기관, 그리고 전기모터, 컴퓨터와 같은 제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증기기관은 원래 탄광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열차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활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증기선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즉 굉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증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혁신을 유발하는 이런 일반 목적 기술의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기 모터, 컴퓨터 이런 중요한 일반 목적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기술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이 결합이 된 소위 시스템 기술 역시 중요한 일반 목적 기술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장,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런 생산 시스템은 어떤 특정한 공작 기계라든가 컴퓨터로 정의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진 시스템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과학 연구는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이런 역사 속의 일반 목적 기술들을 보면은 그 새로운 파급력이 큰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 특히 조직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꾼 것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연구자들이 발견을 한 것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 즉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했던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그 성공한 공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미 단행을 해왔고 이미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새로운 기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본인의 조직과 그다음에 문화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증기의 시대에서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언뜻 보면 전기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전기로 넘어가야 했겠지만 실제로는 증기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기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래된 많은 기업들이 바뀌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규 기업들, 이 기업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의 주력으로서 등장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신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이 바뀌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신규 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일반 목적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컴퓨터나 증기기관과 같은 새로운 일반 목적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 생산성이 곧바로 증가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산업혁명 이전에 면직물을 생산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공장 안에서 다양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설명하면 제1차 산업혁명인데요. 영국에서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던 다양한 제품들, 특히 면직물들이 공장에서 기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대조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개개인들이 작은 기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던 방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수많은 기계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새롭게 등장한 기술, 즉 기계라는 것은 한꺼번에 돌아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증기기관이라든가 그런 원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계들이 한 번에 움직였어야 됐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기계의 리듬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지 손재주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엄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타이밍으로 일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또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새로운 기존에는 요구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기계 또는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일반 목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 필요한 능력들,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질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기술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소환되는 과거의 사건이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다이트 운동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기계를 때려 부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기계를 부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 즉 공장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계를 때려 부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이 일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일의 본질적인 변화에 맞춰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산업혁명 때 여성과 아동이 많이 활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그 요구하는 것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조직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산업혁명, 즉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철강이나 화학, 전기, 철도와 같은 굉장히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주력 산업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범위의 경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로 생산을 해야 그 생산성이 발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조직을 경영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그 큰 규모의 생산과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근대적인 대기업이 등장을 하고 그 근대적인 대기업을 잘 만든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이 시기에 강대국으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기업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면 기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미국식 생산체제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라이플 총을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이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품, 표준화된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부품만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고 보다 균일한 품질의 부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모든 총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부품만 대체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미국식 생산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예 기술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즉 총을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분업, 즉 자기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조직이 변화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좀 더 심화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등장하는 학문이 산업공학과 경영과학입니다. 즉 업무를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각 노동자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실수 없이 일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방식대로 일한 노동자들은 좀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관리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 생산 체제까지 계속적으로 진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등장,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라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변화는 공장과 기업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 늘어난 소득 때문에 대량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생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좀 더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만들지 뭐 라는 식으로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월급도 잘 지급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산업혁명은 20세기 초반에도 계속적으로 변화를 이어갑니다. 특히 이 시기에 두드러지는 것은 증기기관에서 전력으로의 이행인데요. 물론 전력은 이전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은 이전에는 개별 공장에서 증기기관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었고, 따라서 한 번에 생산이 되는 그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기계들이 한 번에 돌아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력망이 구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해서 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계가 한 번에 돌아갈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전력망에 물림으로써 돌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생산 현장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었고,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면, 이전에는 모든 기계가 한 번에 돌아갔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한 번에 일하고, 따라서 한 번의 지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생산 공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개별 기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그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즉, 다시 한번 기술이 바뀌면 필요해지는 역량과 그 다음에 조직 방식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은 이때 필요한 기술들을 중등교육 확대로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이 읽고 쓰고 계산하고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했고,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것이죠. 즉, 기술 변화에 잘 맞춰갔을 때 공장, 기업, 그 다음에 한 국가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발전한 생산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으로도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럽은 미국이 훨씬 더 생산성 높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전통, 특히 장인적인 생산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장기간 미국적인 생산 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엄청난 생산 역량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생산 시스템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행이 된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서 미국적인 생산 시스템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밝혀낸 것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마셜 플랜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경영자들도 보내서 훈련시키고, 또 반대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갑자기 중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단이 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이 기술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던 교육은 단지 기술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영 방식에 대한 교육 역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밝힌 것은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 함께 일어났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일어났을 때는 경영 방식에 대한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술교육 효과보다 더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당시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경영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이런 기술과 경영 교육 같은 것은 유럽이 기술적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조직을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하는데,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량 생산 체제의 등장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생산 체제를 상징하는 포드의 조립 라인 같은 것이 한 번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즉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만들어내려는 경영적인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라는 그 경영자가 현장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경영과 기술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임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 밀리게 된 것은
바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립 라인이라는 그 완성된 형태 자체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었기 때문에 쇠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포드의 정신, 즉 지속적으로 생산체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가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와 함께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정신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일본 자동차 업계가 소위 말하는 도요타 방식으로서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은 누구나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 조직의 변화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반에 성공을 만들어냈지만 그 성공의 공식 그 자체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좀 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과거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변화는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맞춰서 우리 개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중요하고 또 문화적으로 열려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해서 경제학자들은 기업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기업 조직이라고 하면 경영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인사관리와 또는 조직관리처럼 경영학의 방법론을 이용해서만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도 이 조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발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오링 이론이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링이라는 것은 1986년에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밝혀내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 이 O자형의 작은 부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착안을 해서 크레이머는 오링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오링 이론의 핵심은 생산 과정의 많은 요소들이 단순히 수학적인 합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잘 돼야 다른 부분까지 잘 될 수 있다라는, 즉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경제 발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합과 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좋은 사람과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때 오링 이론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들끼리 붙여놨을 때 더 폭발적인 생산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량이 우수한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 역량을 더한 것보다 이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왜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진국에는 역량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혁신의 거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역량과 문화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왜 인재들이 모이고 왜 인재들은 서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실리콘밸리에는 보다 서로의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의 문화라는 것이 혁신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해서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닉 블룸 교수와 그다음에 존 반 리넨이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방법론입니다. 이 학자들은 경영과 조직관리, 즉 굉장히 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 학자들이 처음에 시도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컨설팅 회사와 같은 굉장히 경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추천하는 관행들과
그렇지 못한 관행들을 늘여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최선의 방식에 가깝게 가는지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들을 합산해서 개별 기업의 경영관리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많은 것이 질적이어서 측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경영을 굉장히 수치적인 영역으로 바꾸어서 많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다만 이런 인터뷰 방식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같은 미국의 센서스국과 협조를 함으로써 표준화된 설문 방식의 조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 즉 성과관리,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유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 수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조사에 포함된 질문입니다. 2021년 귀사의 생산 목표, 즉 생산량, 품질, 효율성, 정시성 등이 설정되는 주기는 다음 중 무엇에 가깝습니까? 한편에는 생산 목표가 없다가 있고요. 다른 편에는 장단기 목표가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응답에 따라서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장단기 목표가 모두 있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생산 목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0점부터 3분의 1, 3분의 2,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세 가지 분야마다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항들에 대해서 측정이 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내므로써 전체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방식이 체계화된 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도 높다. 즉 삶의 수준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래프에서는 각 개별 국가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 간의 경영 점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분산, 즉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기업의 성과, 이윤이라든가 생산성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이런 경영관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는 경영관리 수준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과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를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인도에서 실행한 실험 사례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연구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인도의 기업의 현실을 목격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낮은 생산성과 낮은 국민소득을 설명하는 굉장히 큰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여러 기업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해서 체계적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보수하는 등의 컨설팅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 컨설팅 교육을 받고 경영 방식을 바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경영 수준과 경영 성과와의 관계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향하는 인과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새로운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경영 수준이 중요한데 경영 수준은 그 자체로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엄밀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러한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사관리와 업무 방식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일반인들 역시 이런 경영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쟁이 활발하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고 많은 국가들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경영관리 방식은 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왜 확산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동일한 연구자들이 내놓은 이 결과인데요. 이 연구자들은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기업의 경영관리 수준을 점수를 매겨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막대 그래프가 관리자들이 스스로 매긴 자신의 회사의 수준이고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7점 이상, 특히 7점에서 9점 사이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경영관리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 평균 점수는 4.5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경영관리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객관화의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실제에 비해서 많은 관리자들, 많은 경영자들이 우리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부분 내부의 조직 역동성이 낮은 데 기인을 할 것입니다. 즉 현장의 직원들은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객관적인 자기 진단을 막고 또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더 좋은 방식을 배우려는 노력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처음에 인공지능을 이야기했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인과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자신의 조직을 진단하지 못하고 또는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직의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예측 기술입니다. 즉 어떤 패턴을 잘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턴에 기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은 단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논리적인 구조를 프로그래머가 짜 넣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을 했고 그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부 문항이라든가 조건부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떤 논리성, 체계성, 인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어떻게든 내봐라 라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례가 2016년에 이세돌 기사와 알파도의 바둑 대결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바둑이라는 것은 논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 단지 과거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한 알파고가 어떻게 저런 좋은 수를 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수가 나오느냐를 아무도 설명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기는 데 필요한 수를 내느냐 아니냐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예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라든가 경로 탐색,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이 결과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이 결과가 얼마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측에 있어서
정확도가 80에서 95%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5%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쓰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99%의 예측 정확도가 99.9%로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오류 가능성이 0.1%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고 써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가 되는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지면서 오류와 실패의 가능성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모으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과 유사한 것이 바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인데요.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계학습은 예측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정의하고 배치하는 그 전반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국가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하나하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20세기 초반에 조립라인과 같은 대량 생산 체제의 등장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전력의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기계의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였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역량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개개인들이 갖추어야 되지만 또 조직 차원에서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예측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저렴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모든 종류의 혁신, 모든 종류의 신제품 만드는 과정이 갇혀진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장기간 R&D를 한 이후에 나올 필요가 없고, 일단 출시를 한 다음에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특히 작은 실험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에 가깝게 좀 더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최선의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인이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좀 더 실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의 공간, 실험의 여유가 되는 기업들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자꾸 젊은 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만큼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큰 기업들, 내부에서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경제에 얼마나 침투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경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가, 또는 그 채택이 빨라지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AI를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대상 설문조사인 기업활동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이 조사는 던집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십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십니까?
물론 의미가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몇 %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미국은 앞서 설명드린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얼마나 잦은 빈도로 활용하십니까? 데이터의 활용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활용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긴밀한 연결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회사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과 빈도, 그 다음에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사용하십니까와 빅데이터를 사용하십니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요즘과 같이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적용된 기술을 우리가 구독해서 사용할 때 과연 우리가 AI를 활용한다고 생각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설문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디지털 문해율,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나온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한계와 그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는 AI, 즉 예측 기술을 도입할 확률이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 결과 확인되는 것은 IT 자본과 숙련 인력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 예측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 다음에 더 체계적인, 더 구조화된 경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체계를 가진 기업일수록 예측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즉 기업의 경영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인공지능도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이 됩니다. 예컨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영체계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경영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잘 관리되고 체계적인 기업들이 데이터도 더 잘 활용하고 AI도 더 잘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이 됩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경영 수준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경영 수준을 가진 기업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경영관리 수준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점수가 달라지지만 업력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의 경험치가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의 경영 역량이 나아지진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우수한 경영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AI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모든 기업에 AI를 활용하세요 라고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체계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AI 활용에만 국한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체계적인 경영 관리는 이처럼 기업의 성과에도 중요하고 또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위기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원격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많은 기업들이 원래 상태로 복귀를 했죠. 이런 현상을 저는 관심 있게 봤고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즉 평상시의 경영관리 수준과 코로나19 중간의 원격 근무로의 전환 가능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평가 체계가 잘 정비된 기업일수록 코로나19에 따라서 원격 근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멀리 일하게 되면 가장 불안한 것이 우리 종업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일 것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춘 기업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원격 근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 근무가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원격 근무에 적합한 방식의 경영관리체제, 특히 인사관리체제가 잘 구축된 것과 아마도 무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전략, 즉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공장인데요. 이것은 생산 현장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계를 더 많이 설치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여러 공정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 전반이 데이터화되어서 이것들이 공유되고 수집됨으로써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개별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스템 기술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스마트 공장은 다양한 수준이 있는데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결합 수준, 연결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스마트 공장화를 원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디지털화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합리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본인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고 본인들의 생산 조직에는 이 정도의 기술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마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도화된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비교적 어느 정도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의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 속 사례들을 통해서 기술과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과 조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변화를 더 잘 측정하기 위해서 또 기술이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기술 변화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해야 되지만 조직은 그렇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또는 AI 기반 의사결정이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여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AI와 데이터를 실제로 기업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와 많은 근로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활용이 되는 경우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충분히 발굴이 되고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단지 기술을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 요구되는 바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조사와 연구에 기반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과 조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는 도전은 무엇인지 이해가 넓어지는 계기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